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기실을 지날 때 경부는 두 사람의 헌병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그 중의 한 사람은 단테스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와서 붙었다. 판사의 방에서 재판소로 통하는 문이 열려졌다. 그리고 그들은 설사 떨 이유가 없어도 저도 모르게 떨지 않을 수 없는 저 어둡고 큰 복도의 하나를 한동안 더듬어 나갔다. 빌포르의 방이 재판소로 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감옥으로 통하고 있었다. 그것은 재판소와 붙어있는 어두운 건물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아쿠르의 종로가 그 창을 모두 열어 그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었다. 복도를 여러 차례 돈 뒤에 단테스는 쇠로 된 작은 창문이 달린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경부가 쇠망치로 문을 3번 두드렸다. 단테스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여겨졌다.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의 헌병은 망설이고 있는 그를 가볍게 밀었다. 단테스가 이 무서운 문지방을 넘어서자 문은 큰 소리를 내며 그의 등 뒤에서 닫혔다. 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기를 마셨다. 역겨운 냄새가 나는 답답한 공기를 마셨다. 그는 감옥에 갇힌 것이었다. 넣어진 방은 꽤 산뜻했으나 철격자가 끼워져 있고 빗장이 질러져 있었다. 방의 모습은 별로 공포를 느끼게 하지 않았다. 게다가 호의에 넘쳐있던 검사 대리의 말이 그의 귀에 희망을 약속하는 반가운 말처럼 울리고 있었다. 단테스가 이 방에 끌려왔을 때는 이미 4시였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날은 3월 1일이었다. 그리고 이윽고 밤이 되었다. 그러자 시각이 소용없게 되면서 청각이 날카로워졌다. 조그마한 소리가 들려와도 자기를 석방해줄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여 그는 기세 좋게 일어나 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러나 곧 그 소리는 다른 방향으로 사라져 갔다. 그러면 단테스는 또다시 나무 의자에 맥없이 걸터 앉았다. 마침내 밤 10시경 단테스가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또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야말로 틀림없이 자기 방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예상했던 대로 발소리가 복도에서 울리고 문 앞에서 멎었다. 열쇠가 자물쇠 구멍에서 돌아가고 빗장이 벗겨졌다. 그러자 떡갈나무로 된 무거운 문이 열리고 갑자기 어두운 방 안에 횃불 2개의 눈부신 빛이 들어왔다. 2개의 횃불이 밝혀주는 빛 속에서 단테스는 4명의 헌병이 들고 있는 총과 그들이 차고 있는 칼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2걸음 앞으로 나아가 헌병의 수가 늘어난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흠칫하고 섰다. 나를 데리러 왔습니까? 하고 단테스가 물었다. 그렇소. 하고 헌병 하나가 대답했다. 검사 대리의 명령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네만. 알겠습니다. 하고 단테스는 말했다. 갑시다.
빌포르시의 명령으로 데리러 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쌍한 청년은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음도 가라앉고 발걸음도 가볍게 앞으로 나가 스스로 호성대의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한 대의 마차가 길에 면한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부가 마부석에 앉고 그 옆에 한 사람의 경부가 앉아 있었다. 이 마차는 나를 위한 겁니까? 하고 단테스가 물었다. 그렇소, 당신 거요. 하고 헌병 하나가 대답했다. 올라타요. 단테스는 주위를 둘러보려고 했다. 그러나 문이 열리고 그는 뒤에서 밀어 올려지는 것을 느꼈다. 저항할 수도 없고 또 저항할 생각도 없었다. 그는 다음 순간 마차 안의 두 사람의 헌병 사이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다른 두 사람의 헌병은 앞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무거운 마차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인은 창구 쪽을 보았다. 창구에는 쇠 창살이 끼워져 있었다. 감옥이 달라졌을 뿐이었다. 요컨대 이것은 움직이는 감옥으로서 그를 미지의 곳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겨우 손이 빠져나갈 만큼 좁은 창살 사이로 단테스는 그래도 지금 마차가 캐슬리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상 롤랑 거리와 타라미스 거리를 지나 부두 쪽으로 내려가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윽고 마차의 창살과 근처 건물의 격자 사이로 유병서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마차가 멈추었다. 경부가 내리더니 유병소 쪽으로 다가갔다. 거기에서 12명가량의 병사가 나와 대열을 지었다. 단테스에게는 부두의 가로등 불빛으로 그들의 총이 번쩍거리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비는 나를 위한 것일까? 하고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자물쇠가 잠긴 문을 연 경부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으나 단테스는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대답했다. 왜냐하면 두 줄로 늘어선 병사들 사이로 마차에서 항구까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길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선 앞자리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헌병이 내렸다. 그리고는 그가 내려지고 이어서 그의 양쪽에 있던 두 사람이 내렸다. 그들은 세관의 선원이 쇠사슬로 기슬게 끌어당기고 있는 보트 쪽으로 갔다. 병사들은 멍한 호기심으로 단테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순식간에 보트의 선미에 앉혀졌다. 여전히 4명의 헌병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고 경부는 뱃머리에 앉아 있었다. 보트는 한 차례 크게 흔들리고 기슭을 떠났다. 4사람의 노잡이는 힘껏 피롱 쪽으로 노를 저었다. 보트에서 외치자 항구를 닫고 있던 쇠사슬이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단테스는 이른바 프리울, 즉 항구 밖으로 나왔다. 바깥 대기를 접한 단테스의 최초의 기분은 기쁘다는 것이었다. 이 대기는 그야말로 자유 그 자체였다. 그래서 그는 가슴 가득히 이 싱싱한 미풍을 들이쉬었다. 미풍은 밤과 바다의 온갖 미지의 냄새를 그 날개에 싣고 왔다. 그러나
이윽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마침 지금 그는 저 라레젤브 정 앞을 지나고 있는 참이었다. 저곳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체포되기까지 그는 그렇게도 행복했었는데 더욱이 환하게 불이 켜진 두 개의 창문을 통해 사람들이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술렁임이 그에게까지 들려왔다. 단테스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르며 빌었다. 보트는 계속 전진하고 있었다. 테이트 드몰 고지를 지나 파로후미의 정면에 와 있었다. 보트는 한층 더 빨리 저어가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테스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하고 그는 헌병 한 사람에게 물었다. 이제 곧 알게 돼. 하지만 어떤 설명도 해줘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소. 단테스는 반은 군인이라고 해도 좋았다. 대답을 금지당하고 있는 하급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때 실로 미묘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이런 보트로 긴 항해가 계속될 까닭은 없고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는 배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아마도 해안의 먼 지점에 자기를 내려주고 이제 당신은 자유라고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묶여있지는 않았다. 수갑이 채워져 있지도 않았다. 그것이 그에게는 길조로 생각되었다. 게다가 그토록 관대하게 대해준 검사 대리도 노아르티에라는 불길한 이름만 입에 올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빌포르는 자기의 눈앞에서 그 위험한 편지를,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물을 불태워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는 잠자코 생각에 잠기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둠에 대해서 훈련되고 넓고 공간에 익숙해져 있는 선원의 눈으로 밤의 어둠 속을 꿰뚫어 보려고 했다. 보트는 등대불이 켜져 있는 라토노 섬을 오른쪽으로 지나치면서 거의 기슭을 따라 전진 카탈로니아 마을의 후미 근처에 접어들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자 수인의 눈에는 힘이 배가 되었다. 이곳은 메르세데스가 있는 곳이었다. 그에게는 노상 여자의 희미한 모습이 어두운 기슭에 떠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나의 예감이 메르세데스에게 연인이 자기에게서 300보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을 지나고 있다고 말해주지 말라는 법도 없다. 단 한 개의 불빛이 카탈로니아 마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단테스는 불빛의 위치로 보아서 그것은 메르세데스의 방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저 작은 마을 안에서 메르세데스가 다만 혼자 자지 않고 있는 것이다. 크게 소리 지르면 약혼녀의 귀에 들릴는지도 몰랐다. 수치심이 그를 만류했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는 그의 모습을 보면 보트 안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문 채 그 불빛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보트는 계속 항진했다. 그러나 수인은 보트의 일 따위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메르세데스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땅의 기복 때문에 그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단테스는 고개를 돌려 보트가 난바다에 나와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생각에 잠겨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노는 돛으로 바뀌고 있었다. 보트는 이제 바람에 밀려 전진하고 있었다. 또다시 물어보기는 싫었으나 단테스는 헌병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으면서 이것 보시오 하고 말을 걸었다. 당신의 양심과 당신이 군인이라는 것에 기대를 걸고 부탁하겠소. 아무쪼록 나를 동정해서 대답해 주시오. 나는 단테스 선장이오. 나는 무슨 영문인지 통 알 수 없는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있지만 선량하고 충실한 프랑스인이요.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요? 가르쳐줘요. 그러면 나도 선원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지만 내 의무에 따르는 내 운명을 감수할 거요. 헌병은 귀를 긁으며 동료를 쳐다보았다. 동료는 이렇게 된 이상 아무려면 어때? 라는 듯한 몸짓을 했다. 그러자 헌병은 단테스 쪽을 돌아보며 당신은 마르세유 사람이고 게다가 선원이지요? 하고 말했다. 그러한 당신이 어디로 가는가고 묻고 있는 거요? 그렇소. 맹세코 말하지만 나는 그걸 모르고 있소. 대략 짐작은 하고 있는 것 아니오? 아니, 전혀 알 수가 없소.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신성한 것을 두고 맹세하겠소. 아무쪼록 대답해줘요. 부탁이에요. 하지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고 있어서. 명령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10분 뒤에는, 아니 20분 뒤, 어쩌면 1시간 뒤에는 나도 알게 될 것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안 될 건 없잖소. 다만 당신은 지금부터 그때까지 내 길고 긴 불안을 제거해 주는 것이 될 뿐이요. 나는 당신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부탁하오. 봐요. 나는 반항을 하려고도 도망을 치려고도 하지 않고 있잖소. 그리고 그런 일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요? 눈이 가려진 것도 아니고 게다가 당신은 마르세유 항구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아니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쯤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몰라요. 그럼 당신의 주위를 차근히 둘러봐요. 단테스는 일어섰다. 눈은 저절로 보트가 목표로 하여 항진하고 있는 듯한 방향으로 쏠렸다. 그러자 눈앞 200m쯤 되는 곳에 험준하게 생긴 시꺼먼 바위가 우뚝 솟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 바위 위에는 마치 수석이 겹쳐 쌓인 것 같은 거무스름한 이프섬이 솟아 있었다. 이 기괴한 모습, 주위에 깊은 공포가 감돌고 있는 이 감옥. 300년 전부터 그 음산한 전설에 의해 마르세유의 이름을 사람들의 기억에 아로새기고 있는 이 성체가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예상도 하지 못했던 단테스 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므로 그는 단두대를 보았을 때의 사형수 같은 심정에 휩싸였다. 아! 하고 그는 소리 질렀다. 이프성이다. 무엇하러 저곳으로 가는 거요? 헌병은 엷은 웃음을 흘렸다. 설마 저곳에 나를 가두는 것은 아닐 테지?
하고 단테스는 계속했다. 이프성은 중요한 정치범만을 수용하는 정부의 감옥이요. 나는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소. 이프성에는 예심 판사나 누구 다른 재판관이 있는 거요? 아마 소장 한 사람의 간수들과 수비대 그리고 묵직한 벽뿐일걸 하고 헌병은 말했다. 자,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지 말아요. 내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보답으로 나를 바보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이오. 단테스는 상대방의 손을 으스러질 듯이 꽉 쥐었다. 그럼 나를 가두기 위해서 저 이프성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걸 하고 헌병이 말했다. 하지만 어떻든 이렇게 세게 내 손을 쥐어봤자 소용이 없을걸.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말이오. 정식 절차도 밟지 않고서 말이오. 하고 청년은 말했다. 절차는 모두 끝났소. 취조도 끝났고. 빌포르 씨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말이오. 빌포르 씨가 약속을 했는지 어떤지 나는 모르오. 하고 헌병은 말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프성으로 간다는 것 뿐이오. 이봐, 무엇을 하는 거야? 오이, 모두들 와줘. 번개처럼 재빠르게. 물론 헌병이 훈련된 눈에는 예상되고 있었던 일이지만 단테스는 느닷없이 바다에 뛰어들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발이 배의 밑바닥을 떠나려고 하는 순간 단단한 4개의 손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분노의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보트 바닥에 쓰러졌다. 그렇군 하고 헌병은 한쪽 무릎으로 그의 가슴을 누르면서 소리기 질렀다. 그렇군. 이게 뱃사람의 약속이라는 건가?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은 조심하는 게 좋아. 자,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기만 해봐. 네 머리에 한 방 갈겨줄 테니까. 나는 첫 번째 명령은 어겼어.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지만 두 번째 명령은 어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헌병은 단테스 쪽으로 총구를 들이댔다. 단테스는 그 총구가 관자놀이에 겨눠진 것을 느꼈다. 한순간 그는 움직이지 말라는 몸을 움직여서 뜻하지 않게 자기 위에 덮쳐서 자기를 느닷없이 독수리의 발톱 안에 걸어넣은 이 불행에 난폭한 해결을 지어버릴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불행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어서 단테스는 이것이 결코 오래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빌포르 씨의 약속도 생각났다. 그리고 또 헌병의 손에 걸려서 이런 식으로 보트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추잡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일처럼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는 분노의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미친 사람처럼 자기의 손을 물어뜯으면서 보트 바닥에 다시 쓰러졌다. 그와 거의 동시에 보트가 무언가에 심하게 충돌하여 크게 흔들렸다. 선원 한 사람이 보트의 뱃머리가 부딪힌 바위 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밧줄이 도르래 주위에서 삐거덕거렸다. 그래서 단테스는 목적지에 닿아서 지금 보트를 묶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각했던 대로였다. 그의 팔과 옷의 깃으로 그를 누르고 있던 헌병들은 억지로 그를 일으켜 세워 육지로 올라가게 했다. 그리고는 성체의 문으로 올라가는 돌층계 쪽으로
그를 끌고 갔다. 차검한 총을 든 경부가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단테스는 쓸데없는 저항은 하지 않았다. 그가 느릿느릿 걷고 있었던 것은 반항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 탓이었다. 그는 머리가 멍해져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또다시 가파른 언덕 위에 늘어서 있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다리를 쳐들어야 할 만큼 높은 돌층계를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의 문 밑을 지나자 그 문이 자기의 뒤에서 닫힌 것도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은 기계적으로 그러는 것뿐 마치 안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무엇 하나 실제의 것을 똑똑히 분간할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이미 바다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이 공간은 넘을 수가 없다는 무서운 절망감으로 공간을 바라보는 수인들의 저 크나큰 고뇌였다. 일동은 잠시 멈춰 섰다. 그는 그러는 동안에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사방을 높은 병으로 둘러친 네모나게 생긴 안뜰에 있었다. 보초들의 느리고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성체 안에 켜져 있는 두세 개의 불빛이 벽 위에 던져주고 있는 반사광 속을 지나갈 때마다 총신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다. 거기에서 10분쯤 기다렸다. 단테스가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했으므로 헌병들은 그를 방치하고 있었다. 무슨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명령이 도착했다. 수인은 어디 있소? 하고 하나의 목소리가 물었다. 여기에 있소. 하고 헌병들이 대답했다. 내 뒤를 따라오게 해요. 내가 방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자, 걸어요. 하고 헌병은 단테스를 떠밀면서 말했다. 수인은 안내인 뒤를 따랐다. 안내인은 그를 거의 지하실이라고 해도 좋을 방으로 데리고 갔다. 축축한 나벽에는 마치 눈물이 배어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역겨운 냄새가 나는 기름 속에 심지가 떠있는 일종의 칸델라가 팔걸이도 등받이도 없는 나무 의자 위에 놓여져서 이 추악한 방의 끈끈한 벽을 비추고 있었다. 그 불빛으로 단테스의 눈에도 자기를 안내해온 하급 간수인 듯한 허름한 옷을 입은 천박한 얼굴의 사나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가 오늘 밤 네가 묵을 방이다. 하고 사나이는 말했다. 오늘은 이미 늦어서 소장님은 주무시고 계시다. 내일 깨어나셔서 너에 관한 명령서를 보시게 되면 아마 방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여기에 빵, 저쪽 단지 안에 물, 그리고 저 구석 쪽에 깔 짚이 있다. 수인이 바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 그럼 쉬어라. 그리고 단테스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 새도 없이 또 간수가 빵을 어디에 놓았는지 그 단지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새도 없이 또 이부자리를 대신할 깔 짚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볼 새도 없이 간수는 칸델라를 들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이렇게 해서 마치 번갯불처럼 감옥의 끈적끈적한 벽을 비추어 주던 그 창백한 반사광은
수인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그는 이 암흑과 침묵 속에서 단지 혼자였다. 타는 듯이 뜨거운 그의 이마 위에 얼음 같은 차가움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이 감옥의 둥근 천장과 마찬가지로 그도 침묵 속에서 어두운 기분으로 있었다. 아침의 첫 광선이 이 굴 속에 약간의 빛을 스며들게 했을 때 간수가 와서 스이는 이대로 둔다는 명령을 전달했다. 단테스는 수감되었을 때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무쇠 손으로 어젯밤에 멈춰선 그 장소에 못질이라도 한 것 같았다. 다만 움푹 꺼진 눈이 눈물 때문에 부어오른 눈꺼풀 밑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은 채 지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선 채 밤새 한잠도 자지 않은 것이다. 간수는 그에게로 다가와 그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그러나 단테스에게는 간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간수는 단테스의 어깨를 두들겼다. 단테스는 부르르 몸을 떨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럼 너는 잠을 안 잤단 말이냐? 하고 간수가 물었다. 뭐로? 하고 단테스는 대답했다. 간수는 깜짝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배는 고프지 않아? 하고 간수는 질문을 계속했다. 뭐로? 하고 또다시 단테스는 똑같은 대답을 했다. 뭔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없나? 소장을 만나고 싶소. 간수는 어깨를 움츠리고 나가버렸다. 단테스는 그의 뒤를 눈으로 쫓으며 반쯤 열린 문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문은 이미 닫히고 말았다. 그러자 그의 가슴은 오랜 흐느낌으로 찢어질 것만 같았다. 가슴에 넘쳐있던 눈물은 두 줄기 강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는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었다. 그리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생애를 돌아보며 아직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잔혹한 벌을 받아야 하다니 대체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 하고 자문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계속했다. 그 날은 이렇게 지나갔다. 빵을 조금 먹고 물을 조금 마셨다. 어떤 때는 앉은 채 생각에 잠기고 어떤 때는 쇠 우리 속에 갇힌 야수처럼 감옥 안을 빙글빙글 돌았다. 특히 한 가지 생각이 그를 분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보트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토록 침착하게 그리고 얌전하게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바다에 뛰어들려고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럴 기회는 있었던 것이다. 일단 뛰어들기만 하면 그는 수영의 달인이고 자맥질에 관해서는 마르세유 제1의 명인이었으므로 물 밑에 몸을 숨겨 파수꾼들을 따돌리고 보기 좋게 해안에 상륙, 도주를 계속하여 어딘가 사람이 없는 후미에라도 몸을 숨겼다가 제노바나 카탈로니아의 배를 기다려 이탈리아나 스페인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메르세데스에게 편지를 띄워 불러올 수도 있었을 것이었다. 생활에 관해서는 그는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불안할 것이 없었다. 어디에도 솜씨 좋은 선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토스카나 태생처럼 이탈리아어를
잘 구사하고 옛 가스틸랴 태생처럼 스페인어를 잘했다. 그는 메르세데스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얼마든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수인으로서 이프성에 갇혀 탈옥을 하려 해도 그 방법이 없는 이 감옥에 갇혀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메르세데스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모든 것은 빌포르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미칠 것만 같았다. 그래서 간수가 가지고 온 새 깔집 위에서 그는 울부짖으며 몸부림쳤다. 다음 날 같은 시각에 또 간수가 찾아왔다. 어떠냐 하고 간수는 그에게 물었다. 어제보다는 침착하게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게 되었나? 단테스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자, 하고 간수는 말했다. 자, 지금 기운을 내게. 뭔가 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없나? 있으면 자, 얘기해 보게. 소장에게 말하고 싶소. 뭐라고? 하고 간수는 초조해하면서 말했다.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안 된다는 거요? 감옥의 규칙상 수인에게는 그러한 희망이 용납되지 않아. 그럼 여기에서는 무엇이 허용된다는 거요? 돈을 내어서 좀 더 좋은 식사를 한다거나 산책을 허용받는다거나 때때로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정도이지. 나는 책 같은 건 필요 없어. 산책도 하고 싶지 않고 식사도 이것으로 충분해요. 나는 단지 한 가지밖에 바라는 게 없어. 소장을 만나고 싶은 것 뿐이요. 똑같은 말을 지루하게 되풀이해서 나를 성가시게 만들면 이제 식사도 가져다 주지 않을 테니 그리 알아. 줬소. 하고 단테스는 말했다. 이제 식사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굶어 죽는 것 뿐이지. 그러면 되는 거지. 이러한 말투로 보아서 이 수인은 기꺼이 죽을지도 모르겠군 하고 간수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수인 한 사람에 대해 하루에 거의 10수의 수당이 있다는 계산을 하고 이 수인이 죽으면 자기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목소리를 누그러뜨리고 말했다. 이것 봐, 알겠나? 자네의 희망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부탁하는 것은 그만두게. 왜냐하면 수인이 부탁을 받고 소장님이 수인이 방에 오셨던 일은 일찍이 없었으니까. 그저 얌전하게 하고 있으면 산책이 허용된다고. 그렇게 되면 자네가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소장님이 옆을 지나가시는 수도 있단 말일세. 그렇게 되면 소장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소장님이 대꾸를 하실지 어떨지는 소장님의 그때그때의 기분에 달렸지만 하지만 하고 단테스는 말했다. 그러한 유행이 돌아올 때까지 대체 얼마나 기다리면 된단 말이오. 글쎄 하고 간수는 말했다. 한 달? 석 달? 반년? 혹은 1년? 그건 너무 길어요. 하고 단테스는 말했다. 당장 만나고 싶단 말이오. 아, 하고 간수는 말했다. 그렇게 무리한 희망에 열중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않으면
반달도 가기 전에 미쳐버리고 말걸. 아,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단테스가 말했다. 그래, 미치고 만다고. 미치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이렇지. 전에도 이 방에서 그러한 예가 있었지. 자네가 오기 전에 이 방에 있었던 신부님은 자기를 석방해주면 소장님에게 100만 루블을 주겠다고 노상 말하고 있었는데 끝내 머리가 돌아버렸지. 이 방을 떠난 것은 언제요? 2년 전이지. 그래, 석방되었소? 아니, 지하 감옥에 넣어졌지. 들어봐요. 하고 단테스는 말했다. 나는 신부가 아니오. 미추광이도 아니고 언젠가는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은 아직 말짱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부탁을 하겠소. 어떤 부탁인데? 나는 100만 루블을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소. 주려고 해도 그런 돈은 가지고 있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이번에 마르세유에 갈 때 카탈로니아 마을까지 가서 메르세데스라는 아가씨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오면 에큐를 주겠소. 아니, 편지랄 것도 없소. 단지 2줄 뿐이니까. 그 2줄짜리 편지를 가지고 가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나는 이 지위를 잃게 될 테지. 부수입과 식사를 별도로 하고도 연수 1000루블의 지위를 말이야. 그런데 자네는 나더러 3루블을 벌기 위해 1000루블을 팽개치라는 말인가?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보여? 좋아, 하고 단테스는 말했다. 잘 기억해둬요. 만일 당신이 메르세데스에게 2줄짜리 편지를 가지고 가거나 또는 하다못해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당신이 들어오는 순간 이 의자로 당신의 뒤통수를 으깨버리고 말겠소. 협박하는 건가? 하고 간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방어태세를 취하면서 말했다. 확실히 자네의 머리는 뭔가 잘못됐어. 신부님도 처음에는 자네와 똑같았어. 사흘쯤 지나면 자네도 그 신부처럼 지독한 미치광이가 될 걸세. 다행히도 이 이프성에는 지하 감옥이 얼마든지 있지만. 단테스는 의자를 들어 머리 위에서 휘둘렀다. 알았어 하고 간수는 말했다. 꼭 그래야만 되겠다는 거지? 그럼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보지. 고맙소. 하고 단테스는 의자를 땅 위에 내려놓고 그 위에 걸터 앉으면서 말했다. 마치 정말로 미치기라도 한 듯이 고개를 떨구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간수는 나갔다. 그리고 잠시 뒤에 4명의 병사와 하사 한 사람을 데리고 되돌아왔다. 소장님의 명령으로 하고 간수는 말했다. 이 수인을 한층 더 아래로 옮겨주십시오. 그럼 지하 감옥이군요. 하고 하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미치광이는 미치광이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하고 간수가 말했다. 4명의 병사가 단테스를 붙들었다. 단테스는 일종의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병사들의 뒤를 따라갔다. 그는 층계를 15단 내려갔다. 지하 감옥의 문이 열렸다. 그는 그렇군. 미치광이는 미치광이와 함께 있어야 하는군. 하고 중얼거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단테스는 앞으로 뻗친 팔이 벽에 닿을 때까지 곧바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 앉아 가만히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눈이 서서히 어둠에 익숙해져서 사물이 보이기 시작했다. 간수가 한 말은 사실이었다. 단테스는 정말로 미칠 지경이 되어 있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